사고는 우연이었지만 배신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갈라지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10년간 쌓아온 삶을 송두리째 흔든 배신. 이제는 감출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올해 52, 김도연이다. 겉보기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다. 잠실 한강뷰 아파트, 대기업 관리자의 직함,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내 박은주가 다단계에 빠져 집안에 수천만 원의 빚을 남겼을 때 나는 무너질 뻔했다. 울며 무릎 꿇는 그녀를 끝내 외면하지 못하고 낮엔 회사, 밤엔 부업으로 몸을 갈아 넣었다. 믿고 싶었고 지켜내고 싶었다. 하지만 균열은 점점 깊어졌다. 알바라며 늦은 귀가, 짙어진 화장,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폰. 애써 눈을 감았지만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결정적 순간은 사고였다. 부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무단 신호를 무시한 차량과 충돌해 병원에 누웠다. 의사는 반년의 치료가 필요하다 했지만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냉혹했다. 6개월이라니. 우리 집은 그런 여유 없어. 그 뒤로 그녀는 병실에 잘 오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휴대폰에서 청담 프라이빗 바와 한강뷰 레지던스의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 아내가 알바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날과 겹치는 기록. 나는 곧바로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분노가 아니라 증거로. 작은 흔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언젠가 모든 진실이 폭발하듯 드러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올해 52, 이름은 김도연이다. 잠실의 한강뷰 아파트에서 살며 대기업에서 관리자로 일했다. 밖에서 보면 부러움을 살만한 삶이었다. 아내 박은주와 나란히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가끔 딸과 함께 한강을 산책하곤 했다. 그 소소한 일상이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아내가 집안에 엄청난 빚을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사소한 지출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카드 명세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가의 건강보조식품 결제가 반복되어 있었다. 청담의 어느 건물에서 열린 설명회, 화려한 조명과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발표에 아내는 홀린 듯 빠져들었다고 했다. 이걸 사면 건강도 좋아지고 나중엔 큰 돈을 벌 수 있다. 는 말에 속아 처음엔 몇십만 원, 그 다음엔 몇백만 원, 결국 수천만 원에 이르는 물건들을 사들였던 것이다. 나는 청구서를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전화기 너머에서 카드사 직원이 연체가 누적되고 있다. 는 말을 반복할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집으로 배달된 독후장이 쌓여가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는 아내를 추궁했고 그녀는 마침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엉엉 울어버렸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흐느끼며 무릎을 꿇는 모습에 차가운 분노와 함께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다. 솔직히 말해 그 순간 나는 이혼까지도 생각했다. 한강뷰 아파트에서 쌓아 올린 지난 10년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앞에서 울고 있는 여자를 외면하지 못했다. 실수라 하기에는 너무 큰 잘못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남편이었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우린 부부다. 같이 갚아가자.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정했다. 그날 이후 나는 본업 외의 시간을 쪼개 부업을 시작했다. 낮에는 대기업 부장으로 회의와 보고에 치였고 밤에는 택배 상하차장에서 무거운 상자를 날랐다. 어떤 날은 대리운전으로 새벽거리를 달리기도 했다. 회사에서 정장을 입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내가 밤에는 작업복을 걸치고 땀을 흘리며 골목을 오가는 모습은 스스로 봐도 낯설었다. 몸은 점점 망가져갔다. 허리에 파스가 떨어질 날이 없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했다. 휴게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유일한 쉼이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내가 울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 그 약속만큼은 믿어보기로 했다. 아이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웃었다. 저녁 식탁에서 아이가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라고 묻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이 좀 많았어라고 답했다. 한강 산책을 나갔을 때도 마음 한구석은 빛과 부업으로 가득했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하려 애썼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그 노력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된 가정이었다.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외식하고 창밖으로 한강 불빛을 바라보며 와인을 나누던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평온이 허물어지고 연체 독촉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아내가 경솔하게 던진 선택 하나가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었다. 나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 버텼다. 하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믿고 싶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낮에는 회사 일에 매여 있었고 밤과 주말에는 배달 일과 대리운전으로 생활비를 보탰다. 사무실 휴게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잦아졌다. 피곤이 몸을 축내도 아내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 믿기로 했다. 그 믿음이 결국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알바 간다는 말로 나가곤 했지만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손에는 늘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전에는 쓰지 않던 화장품 박스가 현관 한쪽에 쌓여 있는 것을 보기도 했다. 집에서는 평소처럼 웃으며 배웅하고 맞이했지만 그 웃음 뒤에 다른 기운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어느 날 밤 부업을 마치고 돌아오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다. 의사는 입원과 치료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지만 가장 아팠던 것은 아내의 반응이었다. 내 상태를 묻는 다정함 대신 그녀는 걱정보다 현실적인 말부터 꺼냈다. 6개월이라니 우리 집은 그럴 여유가 없어. 그 짤막한 문장에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 후로 아내는 병실에 거의 오지 않았다. 오더라도 잠시 얼굴만 비추고는 서둘러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떴다. 병실 문이 닫히고 나면 남은 것은 삑삑거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와 싸늘한 정적뿐이었다. 나는 그 고요 속에서 혼자 긴 밤을 보냈다. 어느 날 무료함을 달래려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우연히 카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다. 스크롤을 내리는 순간 낯선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다. 청담의 프라이빗 바, 한강뷰 레지던스 숙박 결제.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시간대는 석연치 않았다. 아내가 마트 알바 때문에 늦는다고 말하던 날과 정확히 겹쳐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다. 침대 위에서 몸은 꼼짝 못했지만 눈동자는 화면 속 글자를 놓치지 않았다. 병실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가운데 화면 속 영수증 글씨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박혀왔다. 나는 곧장 전화를 걸고 싶었다. 이게 뭐냐고 따지고 싶었다. 그러나 곧 손가락을 멈췄다. 대신 숨을 깊게 들이쉬고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습관이 생겼다. 밤마다 불 꺼진 병실에서 휴대폰을 열어 카드 내역과 문자 알림을 다시 훑어보는 것이다. 통화 기록의 시간, 카드 사용 시간, 아내가 말한 귀가 시간, 그것들을 조용히 머릿속에 대입했다. 한두 번의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얼굴은 무표정하게 유지했다.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체크할 때도 나는 여전히 아무 일 없는 환자처럼 누워 있었다. 그러나 시선은 휴대폰 옆에 고정돼 있었다. 며칠 뒤 아내가 병실에 들렀다. 평소처럼 짧게 인사만 하고는 다시 일어나려 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잠깐 알림창이 떴다. 낯선 이름, 그리고 짧은 문장. 그녀는 서둘러 화면을 꺼버렸지만 그 찰나의 장면이 내 눈에 각인되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의사에게서 자극적인 대화는 삼가해달라는 말을 들었다. 담당 의사가 아내를 병실 밖으로 조용히 데려가 문을 닫는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져내렸다. 내가 신음하며 누워있는 동안에 가족의 평온을 지킨다는 믿음이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 뒤로 아내는 병실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와도 얼굴만 스치고 서둘러 나갔다. 반대로 부모님은 자주 오셨다. 위로의 말 대신 그들의 눈빛은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아내가 집에 없는 시간에 무슨 짓을 하는지 부모님도 감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카드 내역을 확인하다가 한 줄의 결제 기록에서 숨이 멎는 듯 했다. 청담의 프라이빗 바와 한강뷰 레지던스의 숙박 결제. 그 돈은 내가 밤새 일해번 수입과 보험금 일부에서 빠져나간 것이었다. 병실에 누워있던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림이 서서히 완성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다. 도연아, 우리가 내 아내를 며칠 전부터 지켜봤다. 이상한 장면을 여러 번 봤다. 그리고 3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한강 근처 레지던스 앞에서 웃으며 들어가는 아내와 낯익은 중년 남자. 남자는 마트 지점장 최강민이었다. 사진 속 표정과 동선이 말하는 바는 명확했다.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기보다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병상에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감정적으로 들이받기보다 법적으로 흔들림 없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더 결정적이라는 판단이었다.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영수증, 레지던스의 체크인 로그, 회사 차량의 GPS 기록, 마트 직원들의 진술서까지 모든 자료는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로 수집되었다. 나는 직접 뛰어다닐 수 없었지만 변호사가 내 대리인이 되어 차근차근 자료를 요청하고 정리해 주었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의사는 재활을 위해 일시 귀가가 가능하다고 했고 휠체어에 앉아 집으로 돌아온 날 거실에는 부모님과 변호사 이정훈이 서 있었다. 문이 열리자 아내가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 굳었고 말문이 막혔다. 긴장감이 집 안을 가득 메웠다. 그때 어머니의 손이 한 번 휘둘러졌다. 단 한 번의 손바닥이 방 안을 가르고 모든 것이 정지했다. 우리 아들 앞에 감히 어머니의 외침이 처절하게 울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내가 도연이를 얼마나 힘들게 한 줄 알기나 해. 칼날 같은 말들이 쏟아졌다. 나는 휠체어에 기대어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다. 예전 같았으면 소리쳤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고 준비를 맞춰두었다. 분노를 폭발시키는 대신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곳에 서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나는 변호사가 봉투를 내미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는 것을 느꼈다. 봉투를 열자 하나씩 정리된 종이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카드 사용 내역의 열람 페이지, 레지던스 체크인 로그의 타임스탬프, 통화 기록의 시간대, 그리고 마트 직원들이 적어준 진술서. 각 문서에 모서리가 반짝였고 그 반짝임은 내게 잔인하게도 사실을 그대로 비추었다. 아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처음엔 당황, 그 다음엔 불신, 그리고 마침내 두려움이 옅게 비쳤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하나하나 훑었다. 과거 우리가 함께 웃던 장면들이 파편처럼 스쳤다. 주말의 소소한 산책, 저녁 식탁의 대화, 그녀가 내게 기대던 작은 손길들. 그 기억들이 지금은 증거 앞에서 너무나도 하찮게 느껴졌다. 변호사는 봉투 속 문서들을 차분히 하나씩 가리켰다. 여기 이 카드 결제는 0영월 001 청담 프라이빗 바의 결제입니다. 체크인 기록은 동일 날짜의 숙각을 나타냅니다. GPS 로그는 이 차량이 해당 시간대에 레지던스로 향했음을 보여주고 여기 직원 진술서는 그들의 동선을 확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들이 이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려 애썼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깊은 상실감에서 오는 떨림이었다. 내가 믿었던 시간들이 한 장, 한 장의 서류로 재단되는 순간 나는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울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감정적인 폭발은 우리가 잃을 마지막 정당성을 스스로 태워버릴 뿐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작은 소리를 냈다. 눈물을 훔치며 그녀는 말문을 겨우 열었다. 도연아, 내가 얼마나 버텨왔는지 이제야 보이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 안에는 체념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잠자코 서서 내 얼굴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가족의 수치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진다. 아버지의 말은 비난이자 판결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의 체면과 지역의 시선까지 모두 걸려 있었다.
변호사의 다음 말이 공식적인 결말의 윤곽을 그렸다. 위자료 6천만 원 청구, 산재실손보험금, 부당사용분 반환 청구. 문장 하나하나가 법정의 언어로서 현실을 마무리 짓는 장치였다. 나는 그 언어들을 흡수하며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다. 복수인가, 정의인가, 아니면 단지 끝임인가.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문이 닫히자 순간의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그 정적 속에서 나의 결심을 다시 확인했다. 감정에 휩쓸려 즉각적인 응징을 한다면 남겨질 것은 분명 더 많은 상처와 복잡한 절차뿐일 것이다. 내가 원한 것은 끝을 내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확실한 종결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절차는 예정대로 흘렀다.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정리해 법원에 접수했고, 우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위자료와 반환 청구의 근거를 정리했다. 과정은 지루하고 기계적이었다. 각종 신청서, 증거 목록, 진술서의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될수록 내 마음은 오히려 가라앉았다. 나는 병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 동안 변호사와의 통화는 나의 일상이 되었다. 그는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설명했고, 나는 그의 말들을 하나씩 메모하며 동의했다. 판결 날이 다가오자 마음속에 묘한 공허가 자리 잡았다. 법정에 서서 판결문을 마주할 때 나는 알았다. 이 순간이 그간의 모든 시간에 대한 응답이며 동시에 어떤 결말임을. 판결문은 차가웠고 그 문서가 가하는 효력은 명확했다. 위자료는 인정되었고 반환 청구 역시 절차를 통해 추진될 것이라 표명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도 상처는 남았다. 그러나 나는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갔다. 빚을 정리했고 보험금 반환 절차가 진행되자 일부는 가정 재정에 투입되었다. 경제적 재건은 느리고 지루했지만 매번 계산서를 정리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렇다고 그것이 과거를 지워주지는 못했다. 10년의 시간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제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다.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나는 다시금 문득 과거의 나와 마주했다. 젊고 어리석던 날들, 소박한 행복을 나눴던 날들, 그리고 결국 부서진 신뢰까지. 모든 것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 나는 복잡한 감정을 삼키며 서명을 했다. 마음 한편에는 분노가, 다른 한편에는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마트 직원들 사이에서 시작된 속삭임은 금세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번졌고,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익명의 글들이 쏟아졌다. 지점장이 파트 직원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더라. 한강뷰 레지던스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다더라. 한번 올라온 글은 캡처되어 다른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로 흘러갔고,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과장되며 퍼졌다. 누군가는 본 적 있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다른 피해자도 있다더라는 식으로 말을 보탰다. 소문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사람들의 눈과 귀에 새겨진 사실이 되어버렸다. 회사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인사팀은 곧바로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최강민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긴 테이블 위에 놓인 징계 서류, 도장이 찍힐 준비가 된 문서, 인사위원들의 차가운 시선. 최강민은 억울하다며 몇 차례 항변했지만 카드 내역과 체크인 기록, 직원들의 증언은 더 이상 변명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인사위원장의 입에서 무겁게 선언이 떨어졌다. 출근 정지.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회의실을 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추가 조사와 증언이 이어지자 회사는 해고 결정을 내렸다. 징계 공문이 전달되는 순간 지점장이라는 직함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직원들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모두 고개를 돌렸다. 한때 지점을 쥐락펴락하던 그의 권위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불행은 연달아 몰아쳤다. 다른 피해자들이 차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파트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와 가족들까지 합세의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 법원에서 발송된 통지서가 쌓여갔고, 은행 계좌는 압류되었으며 채무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다. 그의 옷차림은 점점 흐트러졌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박은주 역시 그 소식을 들었다. 최강민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불안한 듯 계속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음만 울릴 뿐 그는 받지 않았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된 전화, 그 끝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더 이상 널 만날 수 없어. 짧고 떨리는 한마디였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다. 단칼에 잘려 나간 그 말은 박은주의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이 부쉈다. 그녀는 핸드폰을 떨어뜨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붙잡을 끈조차 사라졌다. 소문은 회사와 마트 직원들 사이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동네 이웃들까지 입을 모았다. 시장 좌판에서 물건을 고르던 아주머니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그 집 맞지? 남편 사고 난 사이에 카페에서도 교회에서도 뒷말은 꼬리를 물었다. 익명의 온라인 글은 현실 속 사람들의 시선으로 옮겨갔고 그 시선은 조롱과 경멸로 뒤덮였다. 최강민은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친분을 과시하던 사람들조차 모른 척 외면했다. 그의 이름은 지역 사회에서 불명예의 대명사가 되었고 아무도 그를 두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속도는 상상보다 빨랐다. 지점장의 자리, 사회적 체면, 재정, 인간관계, 그리고 마지막 남은 불륜의 연대마저. 결국 남은 건 폐허뿐이었다. 나는 휠체어에 기대어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다. 외부의 시선과 법적 절차가 내 편으로 서는 느낌은 차갑고도 단단했다.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다. 단지 더 이상 변명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이제부터 남은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청구와 무너진 신뢰를 정리하는 시간뿐이었다. 절망한 박은주는 결국 친정을 찾아갔다. 늦은 저녁, 낡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버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한때 다정하게 불러주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넌 이제 우리 딸이 아니다. 순간 박은주의 두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어머니는 딸의 몰골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 울음은 애틋함이 아닌 절망이었다. 눈물을 훔치며 겨우 뱉어낸 말은 차갑게 가슴을 후벼팠다.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그녀는 마지막 기대마저 잃은 채 문 밖으로 쫓겨났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마당에서 지켜보던 이웃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꽂혔다. 수군거림이 퍼져나갔고 친정마저 받아주지 않는 불륜녀라는 낙인은 순식간에 동네로 퍼졌다. 며칠 뒤 나는 부모님께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설명은 길지 않았다. 우리가 내쫓았다. 더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을 들으며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은 이미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다. 법원에서는 합의 절차가 이어졌다. 법정안은 숨조차 무겁게 내려앉았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절차를 설명했고 변호사는 손에 든 서류철에서 위자료와 보험금 반환 내역을 정리해냈다. 그 자리에 나온 아내의 부모는 체면 때문에 일부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딸을 구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우리 집안의 수치가 더 이상 번지면 안 된다는 계산이 전부였다. 합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결과는 가혹했다. 박은주는 채무자 신분이 되었고 이름은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다. 법원에서 내려온 통지문을 들고 은행에 갔을 때 그녀는 계좌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새로 대출을 받는 것도 휴대폰 할부를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창구 직원이 던진 무심한 한마디 신용불량자는 안 됩니다는 곧 그녀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낙인이었다. 친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설 자리를 잃은 그녀는 결국 노량진의 허름한 원룸으로 향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습기 찬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과거 한강뷰 아파트에서 살던 시간이 떠올라 더욱 대비되었다. 그곳에서 누리던 평범한 일상, 따뜻한 저녁 식사, 주말의 한강 산책은 이제 남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고 이웃은 문을 닫아 걸었다. 구직을 시도했지만 신용불량자라는 기록은 어디서든 발목을 잡았다. 간신히 이어가는 생계는 콜센터 아르바이트와 전단 배포뿐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피곤한 노동 속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지만 누구 하나 손을 내밀지 않았다. 한때 아내, 딸, 동료로 불리던 이름은 이제 불륜녀, 채무자, 신용불량자로 대체되었다.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몰락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남은 것은 죄책감과 사회적 낙인뿐이었다. 사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내의 외도를 감지하고 있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반복되는 늦은 귀가, 감춰진 결제 내역이 내 마음에 의심을 남겼다. 작은 균열은 불안으로, 불안은 결심으로 변했다. 나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 조용히 확인하기로 했다. 카드와 은행 거래 내역을 하나씩 대조했다. 기록에는 청담의 프라이빗 바와 레지던스 결제가 여러 차례 찍혀 있었다. 아내는 알바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영수증과 카드사 기록은 거짓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어서 회사 차량의 GPS 로그를 정식 결차를 통해 확보했다. 그 좌표는 아내가 말한 동선과 명백히 달랐다. 나는 마트 동료 몇 명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했다. 감정적 보복이 아닌 사실 확인을 부탁했고 몇몇은 직접 본 장면을 진술서로 작성해 주었다. 모든 진술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공식 문서로 정리되었다. 또한 변호사는 통신사 절차를 거쳐 통화 기록과 메시지 일부까지 확보했다. 나는 폭발 대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하나씩 쌓아 올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고로 병원에 누워있던 시간이 나에겐 기회였다. 몸은 약했지만 그 공백 동안 아내는 더 대담해졌고 그만큼 흔적은 선명해졌다. 보험금 청구 절차 속에서 서류와 입금 내역이 드러났고 그 흐름을 통해 자금의 사용처가 고스란히 추적되었다. 나는 병상에서 변호사와 통화하며 전략을 세웠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기록으로 그녀를 무너뜨리겠다고 결심했다. 병원 침대는 나를 제약했지만 동시에 치밀하게 준비할 시간을 주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였고 주변의 시선도 점점 내 편으로 기울었다. 박은주가 무너지고 최강민이 추락하며 부모까지 돌아선 지금 내 앞에 남은 것은 싸늘한 승리뿐이었다. 그것은 환희가 아니었다. 차갑고 잔인한 정의였다. 그러나 그 정의야말로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손에 쥐었을 때 나는 환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허탈감이 차갑게 번져갔다. 오래 지켜온 신뢰가 증거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며 단순한 승리가 아닌 종결을 맞이했음을 느꼈다. 박은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에서 해고되고 동료들에게 외면당했다. 익명의 게시글과 소문은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했다. 친정에서도 손을 뗐고 부모가 대신 낸 위자료는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머물 곳은 노량진의 허름한 원룸뿐이었다. 생계는 콜센터와 전단 알바로 이어졌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최강민 역시 파산과 해고 그리고 수많은 민사소송에 시달렸다. 이름은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추락했고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의 몰락을 두고 크게 비웃지도 않았다. 다만 내가 쌓아 올린 증거와 절차가 불러온 피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누구를 먼저 파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결과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내가 원한 것은 처절한 복수가 아니었다.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 법과 기록으로 정리된 판결은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위자료와 보험금 반환 청구는 집안의 재정적 손실을 메워주었다. 돌려받은 보험금으로 남은 빚을 갚고 나는 천천히 일상을 복구해 갔다. 사람들은 내게 동정과 존경을 섞어 말을 건넸다. 하지만 나는 어떤 칭찬에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10년 동안의 시간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희생은 결코 돈으로 대체될 수 없었다. 다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그 자유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상처와 책임,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의 그림자를 함께 지고 가야 하는 무거운 자유였다. 병원 침대에 누워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던 날들이 떠올랐다. 사고는 내 몸을 망가뜨렸지만 동시에 나에게 시간을 주었다. 주위의 동정과 그녀의 방심이 겹치면서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들이 쌓여갔다. 그 결과는 법적 권리로 이어졌고 나는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차갑고 계산적인 선택이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순간 나는 아내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 눈앞에 남은 것은 정리된 문서와 내 이름이 적힌 서명이었다. 오래된 분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서류를 접어 서류함에 넣고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집 밖으로 나서며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끝났다. 그 말은 복수의 환희가 아니라 오랜 고통의 종결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자유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소한 앞으로 걸어갈 길은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